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는데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지금 반대에 나서기로 한 거죠. 네, 일단 뭐 4개 쟁점 법안 말고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어 있는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겠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근데 사실 순서상으로 비쟁점 법안이 뒤에 나오는데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쟁점 법안이 통과된 거에 대한 화풀이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경하게 뭐 60일 이상의 그런 필리버스터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론이 호전이 될 것이냐, 국민의힘 편으로 돌아설 것이냐 했을 때 이거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인,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일단 필리버스터는 뭐 국회에서 소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절차인 거고 소수파의 의견 개진을 위해서 보장돼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정부조직법에도 국민들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뭐 부정적이거나 이견이 있는 국민들이 있을 것이고 그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응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비쟁점 법안까지 이렇게 하게 될 경우는 결국에 정기국회라고 하는 또 더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회 운영 이런 것들을 자칫 마비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자제를 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쪽에 집중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당한 그런 의정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막판 협상까지 나섰습니다만 결렬이 됐는데 지금의 이 여야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예견됐던 일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검찰청을 해체한다든지 정부조직법 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좀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지난 9월 10일에 그나마 뭐 이제 금감위법, 금융위법 이 분리하는 법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결국은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서 결렬되고 협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도 오늘 통과된 문신사법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통과될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가져왔던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쟁점 법안까지 반대하거나 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는 좀 발목 잡는 야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4박 5일 정도의 필리버스터로 몇몇 법안은 좀 지연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제 추석 전후로 인해서 그 명절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이런 이제 여야 대치 국면은 좀 종료가 되고 아마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국면이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호영 부의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사법 파괴 현장이라고 하면서 사회를 거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또 주호영 부의장을 향해서 무책임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이고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 1명, 부의장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해줘야 될 필요가 기본적으로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기로 한 것은 2016년 사례하고 대조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직권으로 본인이 상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이 한국 최초의 필리버스터였는데 그때 당시에 정의화 의장이 본인과 다른 정당의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지만 본인이 계속 사회를 보고 또 부의장한테 넘겨주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고 의원들 무릎 아프지 마시라고 매트까지 깔아놨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정의화 의장의 행동과 현재 주의영 부의장의 행동은 너무 대조적이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때는 다른 당 의원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의장이 그렇게 배려를 했던 그런 사례라면 이번에는 주호영 부의장이랑 같은 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도 사회를 거부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한 그런 일이 될 테고 실망스러운 점은 주호영 부의장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뭐 검찰청을 분리하기로 했는데 네네. 중수청하고 공소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같은 당 의원들이 주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그것조차도 사회를 보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것은 다선 의원 답지 않은 행동이다.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의장과 부의장이 대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의장의 사회 거부 좀 이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2016년도 상황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요. 여당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은 훨씬 더 뭔가 정치적인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었던 국면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실은 투쟁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도 결국은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장이 이런 나름대로의 좀 비토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 전국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과 아쉬움을 이런 식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어떤 이것이 뭐 그 당시에 정의화 의장과 좀 비교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너무나 사뭇 다르고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었던 국회였다면 예. 이제 약 10년이 지난 현재는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폭주하고 있고 또 여당 역시 그러니까 정권 역시 야당을 이제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격렬한 대치 국면 속에서 좀 이해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 가운데 본회의에 앞서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금융정책과 감독기구의 체계 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금융당국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 대선 공약 중에서 좀 상대적인 순위를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부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대선 때 대선 공약을 눈여겨보신 국민들은 기획재정부를 분리한다거나 검찰청을 분리한다거나 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환경부를 기후 에너지 환경부 이렇게 재편하는 것까지는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금융 관련한 이 정부 조직 개편은 공약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쟁점이 크게 되지도 않았고 조금 뒤에 밀려 있었던 그런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공약을 추진하는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어떤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주고 또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은 통합을 하고 또 어떤 기능은 따로 분리를 하고 좀 다차원 방정식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뭐 금융관계 당국의 직원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이게 복잡한 조금 상대적으로 복잡한 공식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금융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고 이런 예. 가운데서 이제 바로 추진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독주하는 정치가 되는데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나중으로 늦춘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런 예. 의미에서는 저는 당정대에서 협의를 해서 일단은 좀 유보를 하고 더 정책을 가다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이 본회의에 앞서서 바로 이 부분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인데요. 정무위원장이 마침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또 기재위원회 역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 안건 제도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되는데 이게 네. 뭐 6개월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불안정이 조금 오래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은 저는 그거는 현재 그렇다면은 마찬가지 논리라면 사실 검찰청 해체 같은 경우도 매우 중대한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도 사실은 좀 자신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정책과 감독,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부처로 옮겨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감독을 하는 이렇게 정책과 감독을 서로 분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염두에 두고 아마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마침 지금 이제 막 코스피가 뭐 3,500, 4,000, 5,000 시대를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섣부른 이런 정책들이 이 코스피 5,000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 차원에서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조희대 청문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하면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 안팎에서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민주당도 정돈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추미애 네.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청문회를 추진을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도 잘 몰랐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그런 당의 구조적인 혹은 또 그 흐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건너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금융관계 부처의 개편 이 문제가 이제 당정대 협의에서 철회가 됐는데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제 금융 관련한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소식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걸 봤을 때 최근에 좀 너무 거대 정당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구심점이 이제 대통령실로 정부 쪽으로 행정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공백 상태에서 좀 정리가 안 되는 모습들이 최근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대표의 갈등도 그랬고 이런 부분들이 불거진 부분들은 좀 정비를 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걸 정비하면서 네네. 사실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네. 다시 한번 좀 추리는 그런 계기를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격려 방문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면 돌파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라든지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서는 여야 진영 논리를 떠나서 다소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자체적으로 안건이 기습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또 경고까지 줬다는 것인데 그런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오히려 조금 김병기 원내대표 보란 듯이 이렇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이 상당히 좀 공백 상태에 있는 것 같다. 특히 김병기 패싱이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정청래 당대표 체제라 할지라도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원내 사안이고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모두 원내대표가 일차적인 소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를 패싱하고 이런 식으로 강경파에게만 호소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민주당이 스스로 조금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원내대표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좀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친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이 청문회 개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좀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근데 너무 급하게 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김영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지금 현 분위기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좀 소신껏 발언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렇게 아무리 친명이라 할지라도 김영진 의원 정도 되는 분의 발언조차도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별로 뭐 소위 약발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 강경파들에게 계속 소구력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결국은 저는 김영진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의 용감한 어떤 소신 발언에도 불구하고 예. 민주당은 계속해서 뭔가 소위 개딸 아니면 강성 지지층에만 뭔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좀 강경, 극단의 정치가 좀 이어질 것 같아서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좀 우려가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김영진 의원이 오늘 하신 말씀과 좀 다르게 네. 지금까지 좀 행보를 해왔던 뭐 정청래 대표라든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봤을 때 근데 그분들이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당의 좀 공백 상태가 어느 정도 생긴 상황에서 예. 누가 어떻게 절대적인 힘을 갖고 당을 이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아까 뭐 지적하셨다시피 강성 지지층의 어떤 그런 리드일 수도 있는 거겠고요. 거기에 아니면 혹은 강성 지지층이 특별히 뭐라고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 하고 그냥 가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건데 근데 그나마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컴플렉스가 없는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나마 이제 소신 발언을 하고 쓴소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저는 이게 김영진 의원이 당에서 어떤 보복을 당한다거나
비주류로 밀린다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 지도부하고 좀 다른 의견들을 표명한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꺾인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본인의 뜻대로 어느 정도 리드해 나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 김용진 의원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정치인들이 그걸 또 어느 정도 대변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친윤계와 달랐던 점이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직원을 했던 사람조차도 이제 멀어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다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측근 의원들 중에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여당의 사퇴 압박 그리고 청문회 출석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총 5번 언급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충분히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강력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예. 이 사법부의 존재 가치는 결국은 독립성과 균형성과 중립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법원장이 선출되도록 임명되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 취지는 뭐냐면은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이 사법부의 수장만큼은 절대 어떤 일시적인 여론과 국민적 정서에 휘둘리지 않고 주어진 임기와 권한 속에서 독립적으로 소신껏 판단해라. 이것이 바로 이 헌법의 취지입니다. 그러한 점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여당에서 하고 있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 또 여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던 대통령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다. 즉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결국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네, 지금 현재 여권의 거취 압박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이 재판 독립을 강조했던 이 발언이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말들을 잘 따져보면 다 원칙적, 원론적인 발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원칙적 발언이 시사적으로 자꾸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독립된 재판, 이거는 지당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 국민에게 위임받았다. 이 부분은 좀 반론적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선출 권력이냐 임명 권력이냐 이 문제에서 국민에게 더 위임을 받은 게 입법부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반론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실 말로 봤을 때는 이거는 원칙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과민하게 반응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봐요. 얼마 전에 민주당의 박수현 대변인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컨퍼런스 행사에서 세종대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격양된 반응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기자들에게 좀 여유 있게 반문하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어쩌라고요, 그래서요, 이 정도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했던 얘기들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이 한편으로 듣고 싶은 것은 사법부 스스로 문제점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자체 개혁안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들려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 또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국감기관 증인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동조할 수 없다면서 반대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감사 의무마저 외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여야의 입장을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총무비서관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꼬리 권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다들 참석을 해왔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을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도에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다.
예, 유상범 의원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지석 의원은 아니 충분히 비서실장한테 국정감사를 비서실장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14대 국회 이후로 총무비서관이 계속 출석을 해왔거든요. 이 대통령실의 안살림을 전문적으로 맡는 대통령실판 사무처장 정도로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게 맞다. 그 점에서 예전에 정부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다선 의원인 김영진 의원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글쎄요 누가 대통령실인지 여당 일각인지 좀 출석을 막으려고 하는 흐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대중적인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 어느 정도는 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바도 많이 있는데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시민운동가였습니다. 시민운동가로서 성남의 뜻을 갖고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생겼고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단순한 어떤 측근이 아니라 본인이 활동가형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 예. 그리고 많이 이제 언론인계도 알려진 것이 특별히 자리 욕심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평입니다. 굳이 이렇게 좀 감싸서 이제 노출을 막으려고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어느 정도는 노출을 시켜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막을 수 있고 또 이번에 출석을 하게 되면 예방주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부당하게 공세를 받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한번 그렇게 나와서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면 네네. 다음에 출석했을 때는 특별히 오히려 조명이 안 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이 나올 수 있도록 여당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굳이 뭐 이렇게 불출석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김 비서관이 나와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졌다면 당연히 출석하는 것이 맞죠. 왜 김현지 비서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문지석 의원의 발언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그렇게 따지면요. 차관이나 각 국실장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 장관이 더 많은 권한과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감싸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에게는 김현지 비서관은 대법원장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총무비서관이 나오지 않는 순간 결국은 김현지라고 하는 인물은 엄청난 문고리 권력의 민주당도 어찌할 수 없는 최고 준엄이다.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지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